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먼저 미증시 먼저 볼게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큰 폭으로 빠진 다음에 뭐 이제 경기 침체 이슈로 큰 폭으로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크게 빠졌으니까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이제 저항이고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그럼 여기 저항에서 돌파를 하려면은 뭔가 강한 호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요날 뭐가 나왔냐면은 PPI가 나왔고 요날 이제 CPI가 나왔어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상승을 더 한번 해줄 때 이때 이제 소매 판매하고 그리고 실업자 청구 건수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강한 상승을 지표들이 전부 다 좋게 나오면서 그냥 돌파 이후에 보통 60선에서 눌림이라도 받으면서 보통 박스권이라도 그리는데 그러한 거 없이 그냥 계속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지표 잘 나왔으니까 좋았고,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지표 나올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표도 없고 다음 주는 파월 발언이 하나 있어요. 잭슨홀 미팅이라고 23일날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그날 이제 파월의 발언이 있고 그 발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이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 그런 움직임이 어떨 거냐라고 했을 때는 우선 강한 저항선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18,000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기술적 반등이라고 아무리 지표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너무 빨랐어요. 이러면은 어느 정도 기술적 조정이 있어요. 기술적 반등도 있듯이 기술적 조정이 나와요. 결국은 똑같아요. 너무 아무리 뭐가 다 좋고 좋아서 올랐잖아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선을 지지할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120선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지 요거는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좀 그리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도 비슷합니다. 국장으로 가서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여기서 들어 올릴 때 강하게 들어 올리면서 추가로 쉼 없이 계속 올라갔죠. 쉼 없이 여기서 그거는 미장 역시도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국장도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가 지금 670포인트예요. 그리고 여기가 780포인트예요. 사실상 110포인트를 갖다가 이렇게 빨리 올린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는 잠시만요. 이거 코스 닭이네요. 코스피는 더 커요. 2380이고 여기가 2690이니까 사실상 2700이죠. 2700까지 올렸으면은 거진 320포인트 가까이 이제 올린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올렸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기술적 조정이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기술적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회색선 보이죠? 회색선이 이제 240선인데 이 240선이 여기에 정도 위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기술적 조정을 이 정도까지는 받을 수가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길 지지한 다음에 다시 이제 돌파가 나오겠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고요. 근데 반대로 이거 이하로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았는데 뭔가 파월이 이상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란이 막 갑자기 미사일을 막 날린다거나 아니면은 푸틴이 뭐 핵을 갖다가 막 발언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하단을 더 깰 수는 있겠죠. 그랬을 때는 쌍바닥 이면서 하단에서 올라오는 이 지지선 2400 라인 여기까지 다시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웹반에서는 거의 한 요 정도에서 지지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번 주 수급을 좀 보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그냥 5일 내내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축축축 점점 늘려가는 모습이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조 2천억 가까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양호하게 좀 들어왔다. 근데 이 수량이 막 어마무시하게 큰 건 아니에요. 이걸 다 전체적으로 더한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이탈했었던 이 1조 5천억 이거 한 덩어리밖에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주에 이제 추가로 더 들어와 준다면은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눌림 주면서 계속 외국인이 들어와 준다면은. 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사고 팔고 그냥 그 정도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올라가니까 이제 이탈이 좀 나왔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강한 움직임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랑은 달리 이 위까지는 올리지 못했어요. 코스피는 한 이 구간에 지금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만약에 박스권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기가 저항이 될 거예요. 이게 지지선이었었는데 이게 저항선이 되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여기를 지지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이걸 돌파를 강하게 할 만한 재료가 없어 보여요. 개인적으로 원래 지난주에 이걸 올려놨으면 괜찮은데 코스피처럼 올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이제 눌림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랬을 때는 요 정도 라인 여기가 이제 765포인트 여기를 지지를 할지 만약에 더 눌린다면 750포인트 여기를 지지할지 그래서 강하게 올라온 만큼 절반 정도 토해내고 다시 올라갈지 요걸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외국인은 그렇게 막 강하게 들어온 건 없어요. 오히려 기관이 조금 더 들어와 주긴 했거든요. 기관 같은 경우에 뭐 이제 5천억, 1천억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때는 이제 속가주는 그 정도의 움직임이었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강한 움직임은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선물든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전부 다 계산을 해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양호하게 잘 들어와 줬다. 근데 이게 한번 들어오고 눌림 줄 때 저게 저 물량이 이만큼 가져온 거를 하루 만에도 다 던질 수 있는 수량이다 보니까 하루 만에 이거 다 던지고 나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외국인 움직임을 좀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만약에 강하게 눌린다면은 신용 때문에 이거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하락장에서 굉장히 좀 좋았던 거는 개인적으로 신용 잔고가 많이 줄었어요. 하락장이 시작되기 전에는 보시면은 뭐 이제 하락장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19조 가까이 이제 있었다고 보면은, 하락장이 이제 터진 다음에 지금 현재 하락장이 터지고서 다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17조 4천밖에 안 잡혀 있죠. 그 이야기는 이 상승할 때 오히려 막 신용으로 더 들어오기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오히려 정리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다시 똑같이 내린다 하더라도 19조가 신용이 여기 깔려 있을 때랑 17조가 깔려 있을 땐 다르겠죠. 좀 더 가벼워졌으니까 신용의 그 투매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다시 눌림이 오더라도 이상한 특별한 악재가 아닌 이상은 웬만해서 241선을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고객 예탁금은 큰 변화는 없었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걸 좀 보게 되면은 먼저 간략하게 좀 우선 이걸로 좀 보고 그 다음에 뉴스를 좀 볼게요. 우선 화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PPI가 나왔죠. PPI 보게 되면은 자, 생산자 물가지수 이제 MOM 같은 경우에 자 0.2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0.1이 나왔어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내려간다는 거는 물건의 가격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생산을 하는데 들어가는 이제 비용을 갖다가 지수로 나타낸 거니까. 자, 그리고 근원 같은 경우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MOM 같은 경우도 0.2가 나올 줄 알았는데 0%가 나왔어요. 전달에 0.3이었었던 거예요. 0.3에서 0.2로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0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YOY를 보더라도 2.7%를 예상을 했었어요. 전달에 이제 3%였거든요. 3%에서 2.7로 떨어질 거야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2.4까지 떨어진 거예요. 2.4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인플레가 잘 잡히고 있는데 라고 이제 시장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YOY도 동일합니다. YOY 같은 경우도 2.3을 예상을 했었는데 2.2%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고 전달은 2.7이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PPI가 너무 잘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PPI만 보고서도 사실상 그 다음날 나올 CPI를 예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 오히려 CPI가 나온 날보다 더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보고서 사람들은 당연히 다음날 나올 CPI는 무조건 좋을 거라는 걸 이미 인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날 강하게 올랐던 거고, 그래서 CPI는 어떻게 나왔냐 보면은 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3.3에서 어쨌든 간에 3.2로 빠졌고 예상치랑 부합하죠. 그리고 근원 같은 경우에 MOM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랑 부합하게 0.2%가 나왔고요. 그리고 MOM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더라도 0.2를 예상했는데 0.2가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YOY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2%가 들어갔어요. 전달에 3%였었는데 2.9로 빠졌어요. 원래 예상했던 거는 3% 동일하게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2.9까지 빠지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CPI가 잘 잡히고 있네. 인플레가 완전히 잡히고 있구나. 그럼 미국 경기 침체만 없으면은 전혀 문제가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시장은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요 날까지 봤을 때는 PPI랑 CPI를 두 개를 봤을 때는 단순하게 이게 계산이 돼요. 인플레 잡힌다. 인플레 잡히고 있다. 문제 없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만 아니면은 인플레도 잡히고 경기 침체도 안 가네. 그러면 시장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날 나오는 게 이제 중요했어요. 그래서 요날 반등이 좀 세게 없었고 강보합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날 보게 되면은 소매 판매가 나와요. 소매 판매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만큼 쓰느냐 이거잖아요. 근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0.1을 예상을 했는데 0.4가 나온 거예요. 미국이 지금 막 태풍인가 그것 때문에 해일 있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돈을 못 썼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돈을 더 잘 썼죠. 그리고 어디 갔지? 잠시만요. 소매 판매 어디 갔어? 다른 것들을 밑에 있겠구나. 그리고 소매 판매 MOM을 보더라도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MOM 이걸 보더라도 이 7월달 이 소매 판매를 보더라도 0.4%를 예상을 했거든요. 사실상 0.4%를 예상. 이게 정말 강했어요. 1%가 나온 거예요. 전달에
이거 마이너스 0.2를 보고서 와 이거 사람들 돈을 못 쓸 정도로 힘드네, 이거 침체 아니야? 이거 인플레는 잡히긴 하는데 사람들이 돈을 못 써가지고 이거 시장이 다 박살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를 우려했었던 게 전달 건데, 전달 거를 완전히 뒤집으면서 1%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로 소매 판매가 1%씩이나 나오면은 이 정도면 사람들이 돈을 잘 쓰는 건데, 그러면 이거 경기 침체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시장은 환호를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었던 거는 전주에 경기 침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게 고용이었잖아요. 고용이 워낙에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계속 줄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고용이 굉장히 힘들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거는 침체로 가는 거다, 침체의 시그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박살이 났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좀 반증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예요. 자, 우선 예상치는 23만 6천 명을 갖다 예상을 했었는데 22만 7천 명이 나오면서 오히려 적게 나왔죠. 그러면은 실업수당을 갖다가 청구한 사람들이 적다는 거는 실업한 사람들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주에 얘기했었던 그 고용이 굉장히 둔화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도 고용이 어느 정도 양호한데? 라고 이제 시장은 이걸 보고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괜찮았고 소매 판매도 괜찮았고 전부 다 갑자기 우려했었던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갖다가 완전히 다 뒤집어 엎은 거죠. 자, 그리고 뭐 사주평균 이것도 있고, 여기 있네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속이잖아요. 이거는 연속이니까 계속 실업자가 있는데 어디 취업을 못 해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실업수당을 갖다가 계속 받아가시는 분들인데, 자 예상했던 거는 오히려 전달보다 더 늘을 거야. 18만 8천 정도로 나올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18만 8천은 아니네요. 100만이네요. 그랬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나왔고, 그리고 전달보다도 훨씬 더 적은 숫자로 나왔죠. 자,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은 고용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렇게 굳이 본다라고 하면은 미시간 이제 기대심리, 뭐 인플레이션 이쪽 정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앞전에 만약에 CPI가 뭐 좋고 PPI가 좋았는데 만약에 소매가 별로 안 좋고 만약에 실업자 청구 건수도 이것도 만약에 안 좋았어.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그럼 뒤집어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심리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얘 잘 나와, 얘 잘 나와, 얘 잘 나와, 얘 잘 나와. 정말 중요한 지표들이 다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약한 지표에서 안 나오든 뭐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은 그냥 큰 무리 없이 뭐 얘가 조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큰 무리 없이 그냥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로 간단히 빠르게 지나가 보면은 7월 달에 이제 PPI 상승이 좀 둔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힘이 실렸다. 전월 대비해서 이 정도로 했고,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갖다 밑돌았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CPI가 2%대로 처음으로 진입을 했는데 덤덤했다. 덤덤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PPI에서 CPI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날 강하게 들어왔었던 거예요. 이미 강하게 들어왔고, 이 CPI인 날은 오히려 그 다음날 나올 걸 걱정하는 거죠. 그 다음날 소매 판매하고 실업자 청구 건수가 이거 잘못 나오면 이거 다시 무너질 텐데 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였다. 그래서 강보합으로 이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설마 했었는데 너무 잘 나왔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해서 1% 진짜 예상 밖의 호조가 나오면서 이거는 미국 경기 침체가 아니네 하면서 강하게 이날 강하게 또 들어올렸어요. 그래서 강하게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은 실업 건수라도 좀 안 좋았으면은 강하게 들어올리는 힘이 좀 약했을 텐데 미국 실업수당 청구 신규 건수도 7천 건이 줄어든 22만 7천 건 정도로 해서 전망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 방금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그게 연속적으로 다 지표가 다 잘 나가 버렸으니까 이게 딱히 시장이 눌림을 받을 만한 그런 시간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냥 계속 달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직 상승한 이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술적 조정이란 걸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 봐요. 그래서 기술적 조정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악재가 없이 이런 게 나온다면은 이미 여기서는 지표를 확인하면서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술적 조정은 악재가 아니고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지는 거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악재가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당장 그런 건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자,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끝났다 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가 올 들어서 최고의 한 주를 갖다가 보냈다.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수직 상승했죠. 그냥 지표가 연속적으로 다 잘 나와 버리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사라졌다, 이렇게 본 거예요, 시장에서는.
자, 그리고 해리스 쪽, 이제 미 대선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우선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트럼프 리스크, 뭐 해리스 리스크, 정치적 이제 불확실성, 요것 때문에 막 한때 흔들렸었던 장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 달 토론회가 있죠. 다음 달 이제 첫 주에 이제 토론회가 있는데 이 토론회가 이제 지나면서 토론회가 끝나면서 이제 조금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미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크게 정치적 리스크로 막 흔들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막 중요하게 볼 건 없고 그냥 해리스가 잘 가는구나. 그러면은 뭐 신재생이나 2차 전지 이쪽 좀 봐야지. 약간 요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시라고 그냥 매번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해리스. 111개 여론조사에서 평균에서 이제 트럼프를 역전했다고 하면은 이 정도 여론조사에서 역전을 했으면은 사실상 역전을 한 거예요. 뭐 오차 범위 안에서 이제 움직이긴 하는데, 근데 이제 뭐 크게 앞서는 곳에서는 9%나 앞서는 그런 데이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평균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은 해리스가 뭐 46%, 트럼프가 45%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앞전에 봤듯이 111개 여론조사에서 그 정도니까 사실상 이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리스가 앞서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경선 지역을 보게 되더라도 선벨트랑 러스트벨트 이 중에서 하나만 더 잡아도 백악관을 갖다가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다음 달에 있을 토론회에서 정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짓만 안 하면은 웬만해서는 굉장히 확실하게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에 있는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완전히 굳혀버릴 수 있으니까 다음 달이면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고 이스라엘 쪽으로 오면은 이스라엘은 뭐 휴전을 한다 했는데 뭐 이번에는 하마스가 약간 부정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휴전을 맨날 근접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바이든이나 해리스 입장에서는 이쪽이 휴전이 잘 돼야지 그래도 자기들의 업적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래도 좀 나서서 이러한 중동 리스크를 갖다가 좀 눌러놨다 이러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계속 어떻게든 휴전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데 뭐 하마스가 부정적이고 이스라엘이 부정적이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휴전은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마스가 이번엔 좀 부정적이었었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하마스가 부정적인데 하마스랑 헤즈볼라, 뭐 이스라엘에 이제 동시에 로켓을 공격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뭐 휴전을 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이게 15일인가 17일인가 뭐 하여튼 그쯤에 만나려고 했었는데 휴전을 갖다가 합의하려고. 근데 그 사이에 막 이제 또 미사일을 날리고 있으니 이게 휴전이 될 리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블링컨이 원래 중동을 갖다가 방문을 해가지고 좀 휴전을 갖다가 좀 이어주려고 중동 순방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이 좀 연기가 됐습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니까 지금 가봤자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진정이 되면 가려고 했었던 거고. 자, 그래서 미 국무 블링컨 같은 경우에 조금 딜레이 한 다음에 18일날 이스라엘 방문합니다. 그래가지고 휴전 협상에 이제 불씨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휴전이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스라엘도 별로 휴전할 생각 없어 보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마스도 뭐 휴전할 생각이 그렇게 없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계속 미국은 휴전을 시키고 싶어 하죠. 근데 이게 휴전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도 역시나 휴전을 시키고 싶어 하죠. 그래가지고 좋은 말은 계속 던져줘요.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낙관적이다.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가봐야지 아니까 이거는 솔직히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요. 뭐 휴전일 되면 굉장히 좋은 거니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시장 자체에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요소가 있는데 근데 뭐 쟤네들이 둘이 계속 전쟁을 한다고 해서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건 아니에요. 시장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악영향을 끼치는 건 이란입니다. 이란이 만약에 갑자기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린다? 이스라엘 때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악재예요. 중동 확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중동 확전으로 가게 되면은 좀 장기간으로 갈 수가 있고 그랬을 땐 유가도 오르고 그러면은 지금 겨우 낮춰놓은 인플레를 갖다가 다시 또 들어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물류 대란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란이 움직이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뭐 하마스가 휴전을 하니 많이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란이 이야기했던 걸 보면은 하마스가 휴전을 하는 게 그래도 조금 낫기는 해요. 자, 이란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시간을 주려고 이스라엘의 보복을 밀었다고 이렇게 좀 핑계 같은 핑계를 좀 댔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휴전을 안 하면은 이란이 결국은 하려고 했었던 보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미사일을 날리겠다는 건데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사일 그냥
좀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이 합의하라고 좀 시키면은 적당히 핵 합의 정도 좀 보면서 핵 합의로 좀 카드를 갖다 하나 가져가겠죠. 핵카드를 하나 가져가고 그리고 보복을 갖다 그만하는 식으로 약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란이 막 확전을 갖다가 막 일으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은 진작에 움직였지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았을 거라 봐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시간 끄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만약에 휴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란 리스크도 사라지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휴전되는지만 내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이랑 뭐 다음 주 중에 계속 휴전하는지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란이 움직이는지 그 정도. 자,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지금 또 계속 보복 예고했었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다가 로켓 공격을 막 하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헤즈볼라를 겨냥을 하죠. 헤즈볼라가 때렸으니까 이스라엘도 또 헤즈볼라 또 때려요. 레바논 남부에다가 이제 공습을 해서 최소 9명이 사망하는, 그러니까 계속 미사일을 주고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아래에 이제 무장단체로 이제 헤즈볼라가 있는데, 그 헤즈볼라는 계속 조금씩 건드리고 있고, 이란은 그냥 휴전을 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 리스크는 아직 사라지진 않았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근데 중동 리스크는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유가를 보시다시피 유가가 막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헤즈볼라가 막 미사일 날리고 해가지고 중동 확정 가능성이 생기면서 유가가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올랐거든요. 막 72불에서 막 85불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런 움직임이 있고 헤즈볼라가 계속 때리고 있고 이란이 저런 식으로 보복 이야기를 해도 뭐 크게 올라가질 않아요. 오히려 지금 유가는 시장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어요. 미국이 만약에 경기 침체로 가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더 움직이지 지금은 중동 리스크 때문에 움직이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가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수준에서 움직임이니까 그냥 굳이 그렇게 막 꾸준히 뭐 지켜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쪽이 전쟁이 조금 더 심해졌죠. 우크라이나가 매번 본인들의 영토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러시아 본토를 갖다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러시아 본토에 들어가서 74개의 마을을 갖다가 점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뭐 이제 격퇴 작전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러시아가 좀 계속 밀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진격 중에 보면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다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파괴하는, 좀 세게 파괴했네요. 이렇게 파괴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에서 11km 떨어진 세안강 다리에 미제 로켓으로 이제 공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도 이제 할 말이 생기죠. 막 지금 영국 탱크도 이제 끌고 올라갔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러시아 본토에 이 정도를 이제 장악했다고 하고, 푸틴도 이제 다급해지죠. 그래서 세 번째 안보회의를 갖다가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 자, 푸틴 보좌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공격에 서방이 이제 직접 관여를 했다. 영국 탱크도 가져오고 지금 로켓도 지금 미제를 갖다가 우리 본토 공격하는데, 그러니까 방어용으로 쓴 게 아니고 서방 무기를 갖다 방어용이 아니고 공격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러시아가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또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핵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겁을 주려고라도 핵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전술핵 정도라도 좀 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 쉽게 쓰지 못해요. 그걸 썼을 때는 본인들도 끝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하는 거니까 웬만해서 핵카드는 안 건드릴 텐데, 어쨌든 발언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좀 리스크는 조금 또 한번 생길 수 있겠죠.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리스크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만 쪽이랑 이제 일본 쪽에 좀 지진이 계속 생겼었죠. 대만 쪽 동부에 이제 규모 이제 6.3짜리 이제 지진이 발생했는데, 뭐 다행히도 이제 TSMC에는 영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일본 지진으로 뭐 교세라나 라피더스 반도체 공장이 전부 다 이제 스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본 반도체도 좀 어떻게 좀 부응을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계속 지진 때문에 약간 좀 힘들어 보여요. 그 뭐 TSMC 같은 경우도 크게 신공장을 짓고 있는데 뭐 직접적인 피해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받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추후에도 계속 지진 때문에 약간 좀 리스크가 있어는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TSMC도 계속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 자체가 반도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국장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반도체랑 뭐 반도체 장비, 뭐 소재 이런 걸로 다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국장의 반도체가 세게 못 올라갔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를 입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TSMC에서 이제 공급이 조금 불가하거나 아니면 수율이 막 떨어진다거나 공급이 막 줄게 되면은 반도체의 가격은 엔비디아는 막 반도체가 필요해가지고 얘네한테 주문을 할 텐데 얘네가 바로바로 즉각 공급을 못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은 올라가겠죠. 오히려 반도체 수요는 넘쳐나는데 반도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반도체 종목들은 오히려 한국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 부분 좀 설명드리려고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지진 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반도체 쪽에 그래도 조금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국장 같은 경우에 반도체 힘으로 또 한번 들어 올릴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15일 하루만 해도 이제 일본이랑 대만에서 계속 이딴 지진이 일어나면서 대지진과 그리고 여진의 경계감이 좀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뭔진 잘 모르겠는데 뭐 지금 이제 뭐 100년, 15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런 대지진의 그런 시그널이 계속 나타난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계측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리스크를 잡았던 게 이란 중동 리스크였죠. 중동 리스크가 하나가 있었고, 근데 이거는 뭐 이란이 그렇게 전쟁할 것 같지 않아 가지고 한번 만약에 미사일을 날려봤자 하루 이틀짜리 그냥 하락장 한번 딱 주고 그러고 반등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걸 그렇게 막 큰 리스크라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좀 리스크였어요. 근데 이 미국의 경기 침체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CPI랑 PPI랑 소매 판매랑 그리고 실업상 청구 건수 보여주면서 이것도 해소가 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뭐냐? 세 번째 악재가 엔캐리 청산이었죠. 엔화 때문에 엔캐리 청산이 되는 것들, 요게 이제 악재가 있었는데 요 부분도 금리 인상을 갖다가 거의 이제 못할 가능성이 좀 생기면서 엔캐리가 좀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단기적으로 좀 안 생기는 거고 추후에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거가 있어서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기시다가 이제 정치 불신을 갖다가 초래했기 때문에 이걸 책임진다는 이유로 이제 일본 총리가 이제 다음 달에 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오느냐에 따라 좀 한일 관계 좀 바뀔 수도 있을 거는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기시다는 불출마를 갖다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기시다가 금리 인상을 갖다가 이제 좀 해야 된다는 걸 알고서 이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못하게 되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일본의 정치 공백, 그러니까 기시다가 이제 지금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9월 19일에서 20일까지 뭐 자민당 경선이 있어요. 그럼 이때까지 지금 정치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정치 공백이라는 게 사실상 정치적 불확실성이에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지난번에 트럼프랑 해리스랑 뭐 바이든이 막 사임한다고 했을 때 막 정치적 리스크로 막 요동쳤을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도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엔화가 요동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정치 공백에다가 만약에 다른 애가 와가지고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이래버리면은 중단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엔캐리 투자 매력이 쑥 올라가겠죠. 다시 왜? 엔화가 굉장히 쌌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가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엔화를 빌려가지고 다른 나라에 막 투자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금리 인상을 한다니까 엔화의 매력이 좀 떨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캐리 청산을 막 당했었던 건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엔화를 갖다 빌려서 이제 막 투자했었던 사람들이 청산을 당했었던 건데 근데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면은 다시 엔화는 약세가 될 거고 엔화는 저렴해지겠죠. 그리고 금리도 저렴해지고 거의 0%니까 일본은 그러면은 0%로 빌려가지고 딴 나라 투자하면 되잖아 하면서 다시 또 엔캐리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엔캐리 자금이 다시 들어오면은 다시 언젠가는 일본도 금리 인상이란 걸 할 거 아니에요. 금리 인상을. 그러면은 또 다시 지난번처럼 엔캐리 청산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은 또 한번 폭락장이 또 나오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다. 근데 당장 나올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뭐 요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약간 흔들림은 있어도 이때까지는 뭐 큰 움직임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엔캐리를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재개 움직임이 좀 있다. 요 정도로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9월 뭐 10 며칠이니까 아직 멀었죠. 자, 그래서 엔화를 보게 되면은 우선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빠지면서 엔캐리 청산이 당했죠. 엔캐리 청산이 당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이렇게까지 막 너무 약해지면은 금리 인상을 갖다 안 할 수도 있어 하면서 조금 이제 좀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또 청산을 당했는데 내 돈 다 날렸는데 여기서 다시 또 엔화를 또 빌리는 거죠. 또 빌려가지고 투자해야지 하고 그랬을 때는 다시 또 이게 끊임없이 또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랬을 때는 엔화가 또 약세로 가는 거죠.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엔화 약세로 또 시장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또 일본이 만약에 또 엔화 약세로 갔다가 우리 금리 인상을 하겠어 하면은 또 청산이 또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당장은 여기 150과 145 요 사이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요 사이 박스권에서 움직임은 뭐 큰 문제가 없어요. 하방으로 가거나 막 상방으로 막 튀어 올라가거나 이랬을 때 이제 막 문제가 조금 생기거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아직은 그 정도로 엔화가 문제 있진 않다. 조금 시간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 달러 지수를 보더라도 달러 지수는 내려왔어요. 그만큼 원래는 달러 지수가 내려오면은 달러가 약세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엔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엔화가 강세가 아니고 약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엔화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엔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엔화가 약세가 됐잖아요. 달러 지수가 내려왔는데 엔화가 약세가 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엔캐리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한국의 그 환율을 보게 되면은 환율은 지금 빠졌잖아요. 원래 이 달러 인덱스 지수랑 달러 인덱스 지수가 하방으로 가고 있고 국장도 원달러 환율도 하방으로 가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엔도 원래 하방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들어 올리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지금 다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좀 움직임 그냥 심심할 때마다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큰 폭으로 막 뭔가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니까. 그리고 국채금리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4.1% 정도 한 요 정도까지는 올라와도 솔직히 이렇게 다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렇게 하락 추세선이 그려지잖아요. 요렇게 하락 추세선이 그려지니까 저항 다시 세게 올라와도 저항 맞고 내려갈 거니까 4.1%까지는 올라와도 큰 문제가 없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과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 미국의 지표들이 너무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횡보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은 9월에 아마도 금리 인하는 0.25%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봐야 되는 게 뭐냐? 맨 앞쪽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는 큰 게 없어요. 지표가 잭슨홀 미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진행했었던 FOMC 이제 의사록이 나오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 이제 23일날 이제 파월이 이제 연설하는 게 있어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분명히 파월은 이 얘기할 거예요. 분명 고용 이야기할 거고, 아직은 2%에 도달하지 못했다. 언제나 얘기하는 게 이 두 가지거든요. 우리는 고용지표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고용지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적시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뭐 요렇게만 얘기를 해줘도 충분히 시장은 환호를 할 텐데, 설마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둘기적으로 그렇게 나올 건지, 아니면은 고용을 지켜는 보고 있다. 2% 정도로 내려오지는 아직 않았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좀 더 지표를 더 봐야 될 것 같다. 추후에 조금 더 지켜보고 이제 진행을 하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은 비둘기도 아니고 매파도 아니고 그 정도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날 파월의 반응은 비둘기일 가능성도 있어요. 비둘기일 가능성도 있고 그냥 중립 정도일 가능성 요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정도로 막 매파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나쁘지 않다, 크게 막 우려할 정도는 아닌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월요일날 뭐 큰 게 없죠. 그리고 뭐 해봤자 뭐 원로이사 연설들이 좀 있긴 한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떠드는 연설들에서 이제 좀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막 그렇게 큰 변동을 가져올 정도로 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이제 9월에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월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시장에서는 그 연설 하나 때문에 막 휘청휘청 거릴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웬만한 지표들도 다 확인을 했고 바로 9월이 다음 달이기 때문에 이런 연설에서 아무리 매파적으로 나온다 해도 시장이 막 폭락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냥 연설이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요일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정말 그냥 볼 게 없어요. 화요일도 수요일 같은 경우도 뭐 보스틱 연설 같은 거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부의장 바가 연설 뭐 이런 데서 그냥 조금씩 시장에 한 번씩 눌림 주고 이 정도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어도 막 폭락하는 그 정도의 연설의 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 쭉 보면은 뭐 원유 재고도 뭐 유가 상관없잖아요. 유가 큰 문제 없으니까 쿠싱 원유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고요. 뭐 딱히 중요한 게 없어요. 계속. 자,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FOMC 회의록이 나오죠. 이 회의록에서 만약에 환호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만약에 금리 인하가 이제 조만간 이제 진행될 거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되면은 오히려 이 회의록에서 오히려 환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금리 인하 안 할 거야라고 아무리 여기서 나온다 한들 이미 지표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9월에 인하할 건 이미 시장은 거의 다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 한다고 해도 크게 그게 악재가 될 거나 같진 않아요. 그래서 막 이게 막 리스크 있는 그걸로 갈 것 같진 않고 웬만해서는 긍정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때쯤 돼가지고 월화수까지는 그냥 약간 박스권 움직임을 좀 가다가 요때 만약에 좋은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만약에 파월이 이때 나오고 이때 FOMC 의사록 나오거든요. 전부 다 이때 나오거든요. 이게 3시니까 이거는 그 전날 나오는 거고 이거는 21시니까 그 다음날 나오는 건데 어쨌든 요 연타적으로 이제 나온다. 국장에는 연속적으로 이거를 지켜봐야 되는 시나리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움직이다가 이런데 좋게 나오면 한번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박스권 갈까 하다가 만약에 파월이 비둘기적으로 나오면 또 한번 돌파가 나오겠죠. 그런 식의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얘랑 얘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월 연설한 다음에 뭐 특별히 더 본다라면은 지난주에 봤던 거랑 똑같죠. 연속 실업자 청구 건수, 그리고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고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이제 주마다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게 다 모여가지고 나중에 월별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지난주 거를 갖다 보는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어마무시하게 막 희한하게 막 큰 수치가 막 달라지지 않는 이상 엄청나게 막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한 번 정도 눌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눌림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데서 조금만 안 좋게 나와도 기술적 눌림 줘야지 하고 바로 눌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생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볼만한 게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그리고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이걸로 인해서 볼 수 있는 게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 경기 침체가 아니다 라고 또 나오면은 시장은 환호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경기 침체다 하면은 어차피 기술적 눌림을 줬었어야 되는데 이 눌림을 주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뉴스를 붙여버리겠죠. 미국 알고 보니까 사실상 경기 침체로 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또 시장을 누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때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목요일날 이제 방향성이 그래도 조금 더 잡혀지지 않을까. 목요일 전에 만약에 기술적 눌림을 줘놨으면은 이미 요 정도까지 눌러놨으면은 이런 데이터가 안 좋으면은 그대로 한번 더 누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다 하면, 이런 지표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그냥 어차피 기술적 눌림 줘야 되는 구간에서 조금 눌렀다가 다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월화수의 눌림을 받는 움직임이냐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이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차트를 달려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금요일날 보게 되면 금요일은 거의 뭐 별거 없어요. 정말 별거 없고 잭슨홀 미팅 이거 있긴 한데 어차피 이거는 이때 이제 이 전날 어차피 파월이 연설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이틀 연속하기 때문에 여기 그냥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 그래서 별게 없기 때문에 목요일날,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뭐 박스권은 그리는지 그것만 좀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 주더라도 막 크게 리스크 있는 눌림 아니고 기술적 눌림 줄 만한 자리니까 요 정도까지는 눌러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자,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